네, 설 연휴가 끝나면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총선 공천 국면에 돌입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공천 면접을 시작을 하고요. 민주당 연휴 이후에 하위 20% 현역 의원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파이낸셜 뉴스 주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4월 10일 이후 인생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관훈 토론회에서 한 발언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소박한지 좀 묻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은 100% 진심입니다. 그 후의 인생은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위원장부터 살펴보죠.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의 힘은 곱셈 공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된 공천이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먼저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차별화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 문제는 현역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꾸 그걸 어떤 소위 말해 쳐낸다고 하든가 현역을 교체하거나 탈락시키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국민의힘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이 워낙 적으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가만히 보면 경쟁력 있는 중진들, 네네. 그분들을 지금 다른 지역구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옮긴 사람들이 거기서 민주당 의석을 탈환한다. 네. 그럼 한 석을 가져오는 거고 또 현재 있는 의석을 다른 사람을 내보내서 거기도 당선시킨다. 그러면 정말 그건 1석 2조 3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플러스 정도가 아니라 곱셈 공천이 될 수 있는데 예. 과연 그야말로 지금 지역구로 옮긴 그런 중진들이 아무리 중진이라 하더라도 그런 험지에서 당선할 수 있느냐.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중진들을 뺀 자리에 정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을 공천한다고 해서 거기 또 사수할 수 있느냐. 현역 있는 곳. 그게 문제인 거겠죠. 예. 결과가 좋으면 곱셈 공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결과가 좋지 않다. 이러면 그야말로 결과적으로는 뺄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국민의힘 일단은 당장 내일부터 공천 심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 면접을 하는데 서병수 의원 또 이제 김태우 의원 등 영남권 중진들이 당의 험지 출마 요청 받아들이면서 추가 이제 험지 출마 요청이 또 나올까? 중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일단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 정치적 안방이라고 해서는 부산 경남에서의 공천 작업은 저는 첫 단추를 나름대로 잘 깬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직 광역단체장 출신이라든지 삼성 중진이라든지 나름대로 경쟁력이 확보된 사람들을 사실은 수도권으로 만약에 출마하라고 했다 하면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같은 권역 내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를 조정하는 부분은 네.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사 또 이 좀 어려운 지역에 간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내가 선거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정치적인 대가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구도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 내의 전직 광역단체장들을 험지로 보내고 또 하나는 3선 이상의 그러니까 중진들이 경쟁력이 확보된 사람들을 보낸다는 이런 나름대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울산 광역단체장을 지냈던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울산에서 상대히 험지라고 하신 울산 북구 쪽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옆 지역인 사갑으로 가서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하고 붙는다든지 이런 구도들을 충분히 아마 이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마 상당히 해당 중진들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예. 문제는 이러한 이 전략이 수도권에도 먹힐 거냐의 부분인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이 지금 영남과는 달리 인물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과연 그렇다면 다른 권역에 있는 중진들을 데리고 오는 문제는 예. 같은 권역에서 움직이는 조정되는 예. 이 중진들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TK를 포함해서 지역에 따라서 중진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총선 출사표를 던진 용산의 대통령실이 참모 출신들을 향해서도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죠. 이른바 양지로 불리는 여권 우세 지역에 쏠리는 모습이 때문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한동훈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 부분도. 뭐 재조정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예. 공천이 본격화되기 전에 국민의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던 것은 네. 첫 번째가 이제 검사 출신 대거 공천, 두 번째가 또 용산이나 내각 근무자들에 대한 특혜 예. 이런 게 있었죠. 예. 지금 이제 결과를 놓고 보면 뭐 이제 검사 출신 대거 공천이라는 것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용산 근무자들 또 이른바 윤 대통령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양지 출마 또 그런 사람의 특혜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예.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서도 지금 이른바 험지에 나간 예. 그 행정관 출신이나 뭐 비서관 출신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특별히 지금 주목되는 사람이 있죠. 강남을에 신청한 박진 전 장관, 이원모 전 비서관, 그다음에 또 해운대 갑에 신청한 주진우 법률비서관 출신 이런 분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예. 현재 뭐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도 얘기했고 특혜는 없다 얘기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특혜는 없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조정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중진들의 다른 어떤 지역 출마, 네네.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 1대1로 붙는 그런 것과 좀 달리 이런 분들은 사실 초선도 아니고 신인 아닙니까? 신인들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이런 뭐 험지로 옮겨서 현역 민주당 의원과 1대1 붙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른 면으로 보면 이건 저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정치 신인들에게 오히려 가산점을 주는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좀 피하려면 예. 저는 그야말로 시스템 공천,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예. 지역구를 조정하든 후보 공천을 하든 그런 게 가장 좋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표 공천 윤곽 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 이야기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설 연휴 직전에 연탄 봉사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얼굴에 검댕이 묻히는 모습을 보였고 그동안 또 그 모습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걸 두고 이제 설 연휴에 여야 공방이 벌어졌어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정치쇼 아니냐, 일부러 묻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지금 밝혀진 뭐 이 일종의 현장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일부러 묻힌 거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일부러 묻힌 건 아니라는 것을 옆에서 명백히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예. 연탄 봉사는 그 협회장께서 네. 묻혀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치쇼라고 비난하는 것 자체가 일단 팩트가 틀렸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상대를 좀 뭐랄까요,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디스한다든지 악마시키기 위한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러한 부분 지나친 정치적 네거티브가 과연 그런 행위를 하는 정치인 또는 그 정치인 소속된 정파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이냐는 예.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 중원리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서울 지역에 이런 연탄 봉사하는 거 보면서 저 지역은 왜 이 지금도 연탄을 떼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숨어 있는 문제가 뭐죠? 왜 저 지역은 개발이 제대로 안 됐을까? 그쵸. 저 낙후됐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민주당은 공격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저런 분들이 저런 상황, 저런 이 환경 속에서 사늘도록 예. 방치해뒀을까? 이런 데 대한 그 일종의 뭐랄까요? 자신들의 정책의 부족 내지는 또 하나는 이 지금 뭐 그 국민의힘이 예. 그런 부분들을 이 본질을 보지 않고 그냥 이 봉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소구력을 갖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 민영배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내용을 그 영상을 안 보고 이제 사진 컷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확인을 좀 해보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왈가왈부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상을 확인했냐 안 했냐 이걸 좀 떠나서 다 얘기하셨지만 뭐 네. 일부러 이렇게 묻힌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하려고. 네. 저도 연탄 봉사 나가면 장난하려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담론 수준이 너무 유치하다, 정말로. 무슨 일거수일투족 가지고서 그런 걸
시비거리 되지 않는 걸 시비를 하고 예. 뭐 쇼냐 뭐 또 무슨 한동훈 위원장이 뭐 서민 얘기했더니 그거 가지고서 자꾸 논쟁을 촉발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거 갖고 논쟁할 때입니까? 얼마나 중대한 얘기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현안만 해도 예.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 정치권이 논쟁해 볼 만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무슨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뭐 AI가 지금 일자리 대체하는 문제 이런 것들 좀 얘기하면 안 좋겠습니까? 좀 그런 좀 담론 수준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싶고 예.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 문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연말에 많이 연탄 봉사하잖아요. 네. 연탄 기부하고. 예. 근데 연탄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연탄 기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연말에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연탄이 굉장히 부족한 때인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선물 비용을 전용해서 선물 안 하고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박수 칠 얘기 아닌가요? 어느 정당을 떠나서. 그러니까 쇼라고 하지 말고 이런 쇼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이라도. 예. 민주당도 좀 우리도 선물 비용을 좀 전용해서 지금 연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 시기에 이런 연탄 기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당내 갈등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제 발언 들어와 보시죠.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발언 직후에 이른바 이제 대전 가시화되고 벌어진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동안 SNS 메시지 잇따라 내면서 당내 결합, 단합 강조를 했거든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내분이 그러니까 비명과 친명의 갈등에 의해서 또 이 친명과 친문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아마 나름대로의 절박감 때문에 이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문 대통령과 만났을 때도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용광로 같은 화합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 실제는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데 대한 나름대로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해서 그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일단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앞서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했을 때 그 때문에 상당히 더 당내 분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사실은 딴 사람도 아니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당대표가 내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바로 선을, 얘기했을 때.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요. 내 탓이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번에 올린 그 입장을 보면 네. 친명이냐 뭐 친문이냐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저들의 일종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이 당내 문 자체가 앞서 우리가 봤지만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당내 인사들 특히 이재명 대표 가까운 인사들이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왔잖아요. 예. 이것이 단순하게 저들의 전략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로서의 내가 이 지금 내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못했던 부분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일종의 지식을 먼저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예. 진정성이 좀 더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단합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보면 임종석 위원장도 주장을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네. 적용한 건 없다. 40%의 문재인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친명의 공격이 있는 거.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게 봉합이 되겠냐?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이건 좀 아쉬운 메시지죠. 네. 아까 저 차전 교수님 말씀하신 게 좀 동의하고요. 이게 뭐 저들의 이관계라고 했는데 그 임혁백 교수나 공관위원장이죠. 네. 정성호 의원 또 추미애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관계에 빠진 건가요? 자신들이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서 그걸 부추겨서 얘기했습니까? 뭐였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친문계 배제 움직임이 지금 하루 이틀 있었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됐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네네. 그럼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선 패배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글쎄요. 그거야 뭐 여러 가지 좀 백서를 내어봐야겠지만 첫 번째 책임은
후보 자신 아닌가요? 네. 후보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본인이 책임이 있다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예. 본인도 그런 책임진 행동을 보여야죠. 만약에 승리했으면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 덕분에 승리했다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런데 왜 패배했다고 남 탓을 합니까? 얘기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이명백 공관위원장께 굉장히 좀 고언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예. 근데 이분은 대학에서 평생 민주주의를 연구하시고 강의하시고 한 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검찰 정권 탄생이라고요? 그럼 국민들의 선택, 대선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정말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친명 간의 갈등 계속 새어나오고 오히려 더 짙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는데 왜 남 탓하냐 이렇게 네. 아예 대놓고 말을 했어요.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작심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사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이 맞수가 됐던 분이 바로 이낙연 대표인데 아마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나 또 후보와 함께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인데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내가 나갔더라면 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그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이겨서 나갔던 이재명 대표가 진 선거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내의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친명과 친문 간의 그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 됐으니까 빨리 나와라. 네. 뭐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또다시 도전장을 던진 이른바 이 올드보이 행보를 좀 짚어볼게요. 김무성 전 의원, 이인재 전 의원 7선이나 됐네요. 7선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중지를 향해서 희생 요구가 나오는 상황에 이렇게 도전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글쎄 여야 막론하고 지금 이른바 예. 뭐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올드보이라고 예. 한들이 많이 도전한 것 같아요. 나이 많은 자체가 뭐 흠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지금 뭐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시기고요. 네. 예. 60대고 70대고 만약에 처음 도전한다. 자신의 어떤 그 업적을 가지고 예.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우리가 박수를 쳐야겠죠. 근데 6선, 7선 하신 분들 6선이라고 하면 지금 24년을 의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도전한다? 그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이제 의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예. 자신들은 병풍을 역할하면서 더 좋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예. 응원해주고 후배들을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그러는 게 그런 분들 역할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이제 김무성, 이인재 전 의원이 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현 전 장관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은 자신의 고향이나 전 지역구로 출마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뭐 올드보이들의 기한과 더불어서 또 소위 말하는 정치적 안방에 지금 도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아니 아마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돌아와서 새로운 정치를 나름대로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쉽고 좀 더 편안한 곳에 가고 싶은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하나의 욕구가 이 지금 발동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본인들이 기한하는 이유가 예. 뭐냐? 소위 말해서 현실 정치가 지금 너무 엉망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지금 원내에 들어가서 이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러한 그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소명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면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그러니까 지금 안방에서라도 내가 당선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과연 지금 그 각 당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분들의 그 지금 공천이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예를 들면 컷오프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네. 큰 부담은 없다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현역들이 나름대로 이 이제 그러니까 당의 공천을 받는다고 한다면 예. 아무리 이분들이 이 정치적 명망과 나름대로의 정치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한다 하더라도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인 타격이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차 교수님이 그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공천을 받을지도 관심이지만 아까 별 영향이 없겠다고 이야기했었지만 무소속으로 나와서 글쎄요, 조금 표를 얻어가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당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른바 뭐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게 자꾸 현재 있는 분들도 다른 분들과 이른바 물갈이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곤혹스러운데 네. 이분들은 정말 중진들 뭐 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출마하는데 네네네. 그런 분들을 공천을 준다. 그러면 혁신 공천이나 면이 서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또 이제 이분들을 컷오프 한다든가 공천 안 준다. 그럼 이분들이 또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정당에 또 어부지리를 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도 곤혹스럽고 본인들도 별로 명분이 없고 거기다가 또 전체적으로 정치 혁신이라는 예. 그런 명분에서도 밀리는 그런 분들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분들이 이제 할 일은 후배들이 정치를 잘 하도록 조언을 해주고 병풍이 되어주고 바람막이 되어주는 예. 그래서 현재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고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른바 제3지대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임시 지도부 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4개의 세력이 모였기 때문에 공약을 만드는 것도 또 공천 관련 문제를 합의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 보이고 어제 회의에서도 그거를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시간이 상당히 급박하긴 합니다만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합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리고 또 이번 설날 연휴에 때문에 실무진들이 작업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 일단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 지금 통합신당의 골간을 갖추는 문제, 예를 들면 당의 정강이라든지 네. 당헌이라든지 당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 정도는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명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이 양당의 기득권을 타파한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냐 부분도 아마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종의 공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어떻게 각 세력들이 나름대로 적절한 지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배될 수 있는 예. 그러한 룰을 어떻게 짜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군요. 문제는 항상 이 지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입니다. 예. 네, 뭐 합당은 했지만 통합이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준석 공동대표 개혁신당의 의석수 이번 주까지 6석에서 7석 늘어나고 다음 달 중순쯤이면 교섭단체도 가능할 거라고 자신했습니까? 의석의 20석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뭐 가능성이야 문제든지 있는 거죠. 그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 차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은 굉장히 크죠. 그렇죠. 더더구나 각자 약진하면 뭐 별로 그 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지만 더더구나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네. 개혁신당도 그렇고 뭐 새로운 미래 이런 이낙연 신당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예. 그런 분들도 굉장히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서 예.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런 합당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기다가 또 2월 15일 이번 주 얘기한 것은 2월 15일이 국고보조금 첫째 네. 나오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6, 7석은 되어야 5석 이상 되어야 의미 있는 그런 보조금을 받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 지금 예. 아마 물밑에서 뭐 접촉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교섭단체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선언만으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선언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은 합당이 완결된 상태가 아니고 거기까지 가려면 차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각종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 예.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이준석, 이낙연 일단 큰 덩치를 보자면 양쪽에서 지금 반발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고 잘못하면 1.5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뭐 이번 주까지 6, 7석 또 앞으로 뭐 교섭단체 이런 것은 많은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함께 이제 설에 앞서서 이제 급하게 한 모습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정책이나 공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질감이 있는데도 이제 모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대표를 향해서 리더십을 회복해야 된다. 지도자 역량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글쎄요, 이거를 계속 이낙연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게 연합이 계속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쪽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아마 지금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 본인들이 일종의 합을 하지 못하면 네. 아마 이 통합신당, 이 개혁신당의 앞날은 뭐 불보듯 뻔하다는 나름대로의 이 절박한 인식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통합 선언이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요. 두 사람이 나름대로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명분을 갖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신당의 당명이 개혁신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의 입지를 나름대로 받쳐주는 것이고요. 네네. 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일종의 뭐랄까요, 정치적 신뢰를 나눠 갖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 지금 공천 국면에 뭐 적잖은 뭐 이제 갈등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예. 나름대로의 정치적 명분과 신뢰를 적절히 타협하는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두 분이 좀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뭐 여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이 공천하는 과정에서의 지분 안배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특정 세력 쪽으로 만약에 쏠리는 양상이 나타날 경우에도 과연 이분들이 정치적 대타협의 기조 위에서 협력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통합까지 난제가 많아서일까요? 개혁신당 내에서는 탈당하는 당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낙연, 이준석 공동대표의 지지층도 다르고 뭐 공약과 정치 성향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개혁신당이 선거만을 위해서 한 합당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개혁신당 가운데 처음 함께했던 뭐 허은하 전 의원이라든지 예. 뭐 천하용인이라고 했던 그런 분들 중에 있던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부터가 지금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른바 새로운 보수층 이런 걸 좀 기구했던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른바 진보층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본적으로는 모두가 다 새로운 정치하겠다. 네. 그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거대 양당 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3세력을 만들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야말로 선거만을 위한 아까 본 뭐 내심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날 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고 또 3번 기호, 총선 의석수 이런 것들만 지금 따지는 그런 합당 아니겠습니까?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인지 아닌지 제3세력으로서 정말 실체가 있는 명분이 있는 그런 합당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는 그런 합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내일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갖다가 부산에서 발표한다. 어떤 내용이 담긴지 혹시 예상을 하실 수 있는지요? 총선 출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출마했습니까? 출사표를 던지기 위해서 일종의 본인의 스케줄을 착착착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평산마을에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걸 조금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옛날 주군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도전을 알리고 이제 지금 고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이고요. 아마 지금 내일 지금 예정된 기자회견도 본인이 지금 최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나름대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를 만드는 하나의 이 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치권에다 모습 이제 몸을 담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2심에서 실형받고 법정 구속만 면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의 출사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권자들은? 이해가 안 되죠. 정말로 정치 허무주의를 부추기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정 구속을 왜 안 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그 2심이 뒤집히겠습니까? 법률심일 뿐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가능성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만약에 선거에 나서 선거에 당선되면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걸 국민들이 범법 사실을 없다고 사해 주는 겁니까? 선거 당선이? 아니, 선거를 그렇게 치른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좀 있으면 만약 당선되더라도, 예. 되더라도, 되기도 어렵겠지만 되더라도 결국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만둬야 되죠. 그만두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 선거를 왜 합니까? 국민들이 그걸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범법 사실을 뭐 당선되면 사줬다는 얘기를 듣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행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